예, 지금부터 제 204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성공적인 IPO를 위한 세무와 회계에 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또는 창업을 하시려고 할 때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도 세무 회계 문제는 정확하게 잘 좀 정리를 해 놓는 것이 나중에 IPO를 하실 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으로 일을 하시는 강사님이 이런 분야에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는요, 김영훈 회계사님이십니다. 회계법인 리안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키움증권 IB, IPO 팀에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 분야 IPO 쪽에 세무회계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좀 잘 들으시고요. 오늘 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주위에 좀 많은 저희 입소문을 좀 내서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예. 네. 오늘 IPO와 관련된 세무 및 회계 강의를 맡게 된 김병훈 회계사라고 합니다. 먼저 IPO 세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IPO 세무 개요에서는 IPO와 관련한 조세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비상장 기업일 때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상장 주식이 상장하면서 비상장 주식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가치가 일반적으로 매우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현금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주식의 가치가 크게 되고 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한 이해관계자별로 여러 세무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해관계자별로 조세를 살펴보면 일단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그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회사에서 핵심 인력 보유를 위해서 스톡옵션이나 우위사주 등 종업원 보상으로 주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스톡옵션이나 우위사주와 관련된 세금이 있고 그 세무를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세제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주들 관련해서는 주식이 상장하고 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그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은 주식의 양도세가 많이 나오고 해당하지 않으면은 양도세 면제가 있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해관계자별 중에서 최대 주주와 관련된 세무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등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가장 큰 이슈인데, 그 중에서도 증여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이 사례는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비상장 상태에서 주식을 공짜로 얻은 경우, 그 주식이 상장을 해서 주식 가치가 매우 높아졌을 때 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증여를 받게 되면은 비상장 주식 가치, 여기서 표에 나온 10,000원 정도의 가치로 증여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상장을 하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팔게 되면은 70,000원에 팔았다는 가정을 해서 70,000원과 10,000원의 차이는 60,000원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거를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가로 과세를 하게 되고, 양도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70,000원과 10,000원의 차이인 60,000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장내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도 면제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 주식을 받아서 매매를 할 때 세금이 나오는 사례이고요. 그 최대 주주나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율은 나중에 나오는데요. 아, 네. 예, 나중에 나오는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그 누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나오게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양도세가 훨씬 더 싸긴 쌉니다. 네. 예. 그 최대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문제가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상속세와 증여세법 41조의 3에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상 최대 주주와 관련 그 특수관계자 간에 주식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 증여로 보겠다라는 그런 조항인데 그 비상장 상태에서 주식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상장일 때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증여 의제를 매게 되는데 참고 밑에 제일 밑에 증여 의제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은 그 실제로 증여는 아니지만 그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이걸 요약해서 상장 차익 증여 의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왜 그 증여세를 내는지 그 법조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그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그 최대 주주 등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이 징역을 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는 경우 그 경우에 증여세를 매긴다는 건데 이것의 취지는 그 회사가 비상장 상태이지만 상장을 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매우 높게 될 거라고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라고 그 가정을 해서 이 의제를 증여 의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그 최대 주주 또는 25% 이상 보유 주주 뭐 이런 사람들과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이고요. 그리고 그 상장 이전 5년 이내에 거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미 미리 알 수 있다라고 보고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아서 상장했을 때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세로 내라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이 사례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상정을 해서 다시 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면은 다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거래인데 그 대상 주주가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라고 그 상정할 경우에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예를 든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 상장 이후에 그 주식의 증여를 한 이후에 5년 이내에 상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7만 원의 가치로 상장 그 주식을 팔게 될 경우 이 경우를 상정한 건데요. 그 10,000원짜리 주식을 증여를 받았는데 그 상장 매매 개시 했을 땐 4만 원이 되고 그리고 그 D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상장 차익 증여 의제로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라라고 하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그 시점의 주가인 5만 원과 10,000원의 차익에 대해서 상장 차익으로 봐서 증여세를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증여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증여세가 기존에 그 계산했던 그 양도세 대비 굉장히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최대주주 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증여세 이슈가 되겠고요. 근데 이 상장차익 증여이제는 주식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세금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보유예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유예수가 되더라도 그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증여 이제는 그 적용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 빌려서라도 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세율 아까 말씀드렸던 세율인데 그 양도세 세율은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 소액주주가 장내 거래하게 되면 세율이 없고요. 근데 대주주나 이런 분들의 경우 그 1년 미만 보유하면은 세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외 주식은 보통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인데 그 10%부터 50%까지 세율이 굉장히 차등해서 주어지는데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가 많게 되는 경우에 보통 50%의 세율까지 적용받게 돼서 그 양도세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잠깐만. 예, 그러니까 소액 주주인 경우 이제 예.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상장 주식이 장내 예. 상장이 되고 나서 거래가 되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소액으로 NG를 집어넣었다 하면은 예. 그걸 아주 상장되면은 30억 미만 금액은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입니까? 아, 소액주주의 요건이 따로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되면은 장내 거래하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장 전에 샀던 주식도 마찬가지로 장내에서 매도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대주주 요건은 밑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매년 좀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 원 그리고 지분율 코스닥은 2%, 코스피는 1%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케이스 1 사례를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이 케이스는 실제 사례를 제가 좀 재구성한 건데 이거는 증여세가 이제 과세가 된 사례거든요. 이 경우는 그 전문 경영인이 그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가면서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그 당시 시가인 8,000원에 취득을 한 경우입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이제 그 회사를 잘 키워보라는 의미에서 주식을 준 건데 그 이후에 1년 후에 상장을 했고요. 근데 이게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 대주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한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한 2배 이상 꼈는데 이때 증여세를 이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가 맞았습니다. 이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나온 경우고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경우는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인데요. 상장 차익 증여 이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요건을 피하면 되는데 이 요건 중에서 가장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번째 있는 증여 및 취득 시점에서 5년 이내 상장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가장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2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 최대 주주인 부로부터 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식이 증여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특수화 관계자 간 거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상장을 하게 됐는데 그 상장 시점이 2005년 그 상장 시점이 그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6년 정도 이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장 차익 증여 이제를 과세가 안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은 그렇죠. 증여세가 없어지네요. 예, 5년이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채익 증여 의제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최대 주주 등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라고 볼 수 있고 그 최대 주주의 의미는 그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모두 합할 경우에 최대 주주인 경우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 주주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차익 증여 의제에서는 추가로 그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의 경우에도 최대 주주 등으로 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범위인데요.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그 상증세법에도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은 친족, 사용인,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집단 법인의 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임원 같은 경우에는 퇴임 3년 이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최근에 이제 그 법이 개정돼가지고 좀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배우자와 친생자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사용인은 임원 및 상업 사용인인데
그 밖에 고용 관계에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직원들도 사용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특수관계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장이라고 하는 그 주식 시장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이 해당됩니다. 코넥스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군요. 예. 코넥스는 안 된다. 그리고 기준가액,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가액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그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그 상장 주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액 이상 이익 요건은 사실 3억 원 또는 30% 이상인데 보통 비상장 주식보다는 보통 이 정도 이상은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중요한 요건은 아니고요. 그리고 적용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이내에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로 이 세부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차익 증여이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합병차익 증여이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우회상장이나 상장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상장차익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같이 만든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관계 법인과 특수관계 법인 그인 상장 법인과 비상장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그 비상장 주식 주주가 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상장 합병차익 증여이자를 내도록 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 요건은 거의 똑같은데요.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그리고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합병할 것,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 상장 같은 것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스펙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 예,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케이스로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좀 나중에 예, 듣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네, 네. 스펙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2번인데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사실은 스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문화된 규정이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아직 그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스펙과 비상장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병차익 증여이자를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 법리상의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상장차익 증여이자도 사실상 해당이 없는 거죠. 상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바로 판단해버리고 그냥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스펙 염두에 두고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 뭐 지금- 스타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좀 검토가 좀 더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설립 시 증여받은 자금으로 출자에 참여하는 경우인데요. 이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이 그 최대 주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뭐 경제적 이득이 있지만 회사 설립 전에는 최대 주주라는 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증여 의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3번으로 가서 3자 배정 후 실권주 재배정 주식의 상장차익 증여 의제인데 그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 있는 자가 그 신주를 포함한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권주 재배정으로 취득한 것은 이 상장차익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판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증여 그 최대 주주 등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장이나 그 다음 장은 법문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이요? 네, 똑같은 내용인데 네,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그 41조의 3의 그 설명이 바로 상장 차익에 대한 증여 의제고요. 그 1항이 그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이 부분이 바로 최대 주주 등으로 볼 수 있고 그와 특수관계인이 이 항에 따라 그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그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의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그 과세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다. 아까 설명드렸던 게 그대로 놓아 있는 거고요. 예, 그 밑에 1번, 2번은 최대 주주 등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그리고 25% 이상의 주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한 경우는 어떤 거로 보느냐? 1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또 2번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최대 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최대 주주한테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사는 경우에도 이 상장차익 증여의제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은 그 41.5인데 이게 합병 차익에 대한 증여의제인데 이것도 사실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합병이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직원 관련된 세제인데 임직원한테 부여되는 스톡옵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그 임직원분들에게 스톡옵션 매우 많이 주고 있고 그 관련해서는 그 일반적인 세금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 시 관련된 세금에 대한 정리인 건데요. 일단 스톡옵션을 부여한 시점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는 그 권리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무 요건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세금이 없고요. 그 이후에 행사 시점에 그 세금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냥 스톡옵션을 받아서 그 그냥 근무를 한 다음에 근무 요건을 채우고 행사하게 되면은 그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 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그 행사 시점에 그 주식이 그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만큼 그 소득세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행사 시에 그 행사 시점에 근무직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그 근로 요건을 채운 이후에 퇴사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그 세율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 종합소득세율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나 그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게 누적 합산돼서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사한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그 밑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행사가액이 굉장히 낮고 행사 시점 시가가 행사 시점 예를 들어 상장을 했다 그러면 시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나오고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가액과 그 행사 시점 시가의 차액을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때 양도 시점에 상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내 거래를 할 경우에 소액 주주에 해당되면은 사실상 양도세는 없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소액 주주인 예, 경우에요. 그렇죠.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세율이 써 있는데 보통 그 스톡 옵션을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과세 그 기본 연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여기서 말하는 세율 24%, 35% 이상의 세율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세율을 맞게 됩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율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과세 혜택, 그 세제 혜택이 없는 경우에 스톡옵션 행사로 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례를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스톡옵션을 비상장 주식인 상태에서 1,000원의 부여를 받았습니다. 네. 이 케이스의 경우에. 근데 상장을 했고 그 상장 주가가 4만 원 정도로 형성되고 네. 근데 이제 스톡옵션 부여받는 사람은 행사 시점의 시가로 따지기 때문에 그 행사를 주가가 10만 원일 때 행사를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10만 원과 1,000원의 차이인 99,000원 그리고 이 만주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행사 차익이 한 9억 9,900만 원 그러니까 한 10억 원 정도가 행사 차익이 발생하는데 관련되는 세금이 그 연봉 이후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한 40% 세율을 적용받아서
종합소득세, 예, 연봉 합산해가지고 세율.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에다가 얹혀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스톡옵션 행사로 추가되는 세금은 그 윗단에 있는 세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은 그 24%, 35%, 38% 이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대략 한 그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한 40% 정도 세율을 적용받아서 종합소득세 4억 원이 추가로 납부하게 된 케이스인데, 근데 이 행사하고 나서 주식을 안 팔고 계속 네. 보유했는데 회사가 주가가 이제 거꾸라져서 어. 3만 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는 주식 가치는 3억 원인데 세금을 이미 4억 원을 냈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받고 완전 손해 보는 사례인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발생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스톡 두면은 그냥 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음.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너무 과도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세제 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제 혜택이 이제 생겼는데 이게 그 벤처법에 의해서 그 부여되는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벤처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 세 가지 세 가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비과세 특례고 두 번째가 납부 특례 그리고 세 번째가 과세 특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비과세 특례인데 그 비과세 특례는 그 행사 차익에 대해서 그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게 기존에는 되게 낮았었는데 한도가 그 최근에 개정이 돼서 연간 2억 원 한도, 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로 그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소득 비과세 특례를 쓸 경우에 그 2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4억 세금을 맞았는데 여기에서는 2억을 빼준다는 겁니까? 2억 정도, 아니 2억까지는 아니고 한 1억 원 정도 세이브가 될 것 같네요. 1억 원 정도 세이브 됩니까? 왜냐하면 행사 차익이 10억 원인데 10억 원에서 2억 원을 공제해 주니까 행사 차익이 8억 원이 되는 거죠. 네네. 8억 원의 세율을 하면 한 3억 정도 그렇군요. 나오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주가라든지 아니면 비상장일 때는 이제 시가가 그 거래가 많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시가가 굉장히 낮게 되기 때문에 그때 스톡옵션 행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주가를 보고 행사할 수도 있고. 스톡옵션 행사라는 거는 딱 이렇게 지정된 날짜에 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까? 스톡옵션 앞으로 주식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일부러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스톡옵션이 계약에 따라서 그 행사 기간이 있거든요. 네. 보통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톡옵션 계약이 2년 동안 근무하고 그 이후 3년간 회생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많이 있거든요.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스톡옵션 행사를 해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선택에 따라서 선택에 행사를 할 수 따라서 있습니다. 예. 주가를 잘 예측을 해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납부 특례는 그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고요. 이거는 분할 납부라서 큰 혜택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과세 특례가 있는데 기존에 비과세 특례가 한도가 낮은 시점 때는 이게 과세 특례가 더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중요한 규정인데 이 과세 특례는 어떤 거냐면은 그 행사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해 줄 테니까 그 대신에 그 주식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그 제도입니다. 소득세는 아까 보셨듯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낮아도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과도하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은 그 스톡옵션 행사할 때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그 주식을 판매할 때 양도세를 내라 이런 규정이고요. 그때 필요한 요건은 이 아래 설명드렸다시피 스톡옵션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고를 시켜서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도는 5억 원이고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 당시 그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벤처특별법에 따라서 시가보다 낮게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시가보다 낮게 부여한 경우 그 시가 미만으로 부여한 부분은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벤처 인정을 받아야 되겠군요. 예, 벤처 기업이어야 되고, 여야만 되니까. 예, 그리고 벤처법에서 정한 스톡옵션 부여 방법에 따라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되게 엄격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케이스 1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장 기업 D에 근무하는 임원 C가 스톡옵션을 행사 금액을 1,000원에 부여를 받은 경우, 예, 이 경우를 설명하겠는데요. 그 이후에 상장을 해서 근무 요건을 충족한 C가 스톡옵션 만주를 이제 아까 행사 금액 1,000원에 행사를 하고 그 행사 시점의 주가는 15,000원이죠. 15,000원에 그 행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 1,000원과 15,000원 차이 14,000원 곱하기 만주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그 소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1억 행사 차익인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2억 원 한도 내이기 때문에 전액 소득세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양도 시점에는 양도가액과 행사 금액 이때는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가 아닌 행사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이 뭐 소액주주에 해당되면은 이제 양도세는 안 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벤처 지장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양도세 말씀하시죠. 지금 케이스 1. 이게 다 벤처기업이에요. 벤처기업인 경우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비과세 특례 자체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죠. 만 세제 혜택이 없는 거죠. 예. 15,000원에 예, 팔았으면 14,000원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에 네, 소득세를 내야죠. 다 내야 된다. 예. 40% 계산을 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세금 나오겠네요. 네. 네. 그리고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세 특례 적용 사례거든요. 이 경우도 벤처기업이어야 되고, 예, 벤처기업이어야 되고, 그 비과세 특례가 아닌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인데, 그 임원 A가 비상장 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똑같이 1,000원에 25,000주를 받은 경우, 이 경우로 상정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스톡옵션 상장한 이후에 스톡옵션을 전부 행사했고 그 행사 당시 시가는 10,000원이다라고 가정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 그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은 그 10,000원과 1,000원 행사 차익인 그 10,000원과 1,000원의 차이 9,000원에 대해서 그 25,000주를 받았으니까 2억 원의 행사 차익이 발생하고 그 2억 2,500만 원의 행사 차익에 대해서 그 소득세가 추가로 한 9천만 원 정도 발생한다. 라고 정리가 된 거고요. 근데 이거를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되면은 행사 시점에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세로 추가로 내게 되는데 양도 시점에 양도세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액주주로 받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그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스톡옵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스톡옵션은 사실상 보셨듯이 벤처 특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돼야지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사주는 사실 세제 혜택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만 했는데 그 출연 당시에 그 소득 공제를 한 400만 원, 벤처기업은 1,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출연 받아서 받은 소득 공제는 나중에 그 인출할 때 그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네,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사주는 크게 그 세제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제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은 IPO 관련된 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IPO 회계 이슈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IPO와 관련돼서 그 회계 이슈는 크게 세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K-IFRS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정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IFRS부터 보면은 네, 그게 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예. 네. IFRS는 그 한국재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한국에서 채택한 한국에 맞춰 가지고 반영한 회계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그 일반적인 그 비상장 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의 회계 정책이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K갭이라고 해서 그 일반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그런 기준을 쓰고 있는데 그 상장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상장 규정상 그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 써라. 그래서 상장사들은 다 모두 그 KIFRS를 적용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지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상장 예정 법인에 대해서 그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정 감사인이 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기존의 그 외관 기업들이 상장 그 감사를 받게 되면은 그 수의 계약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감사인을 지정을 해서 그 계약 그 자유 수임을 해서 계약을 해서 받게 되는데 그 지정 감사를 받게 되면은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지정을 해서 감사인이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그런 독립된 감사인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런 그 좀 더 요구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도 구축해야 되는데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이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상장 회사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검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 뒷면에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 검토 보고서 또 따로 추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 회사 중에서 자산 총액 천억 이상인 상장사는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를 받아야 돼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장에서는 이런 것들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기업들을 운영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체제가 갖춰진 기업들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가면서 IPO를 대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뭐 초기에 스타트업 시작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인력들이 할 때는 그렇죠. 이렇게 꼼꼼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뭐 보완을 할 수 있는데 그 보완에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재무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그런 재무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뭐 그 이후에 그 회계 기준에 맞게 그 재무제표가 나오기 위한 그런 감사라든지 미리 이제 지정 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미리 뭐 감사를 받던지 임의 감사를 받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를 시간만 있으면은 이제 보완해가지고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있다. 예. 그러면은 뒤에 말씀하실까 모르겠는데 미리 초기 기업이라도 예. 주의하고 조심하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뭘 처음부터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초기 기업, 저희가 초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초도 감사라든지 뭐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그렇죠. 초기에는 네, 그렇죠. 초기 기업에 네. 그 맞는 회계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통 그 내부에 그런 그 인력을 보충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로 할 수 있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초기 기업에 방문하게 되면은 그 외부 전문가로부터 이제 회계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상장을 준비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런 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를 내재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회계 부분을 잘 좀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론낼 수 있네요. 네.
일단 앞서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이제 지정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감사인 같은 경우에는 외관법에서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의 경우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정은 금융감독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감사인을 지정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장 예정 법인의 감사인 지정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에 결산일 3개월 전, 12월 법인이라고 하면은 9월까지는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감사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결산 자료를 가지고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계약하고 나서 중간감사라고 해서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두기 위해서 3개월 전까지는 감사인 지정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인 지정을 상장 예정 기업으로 감사인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지정한 연도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상장을 위해서 지정 감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상장을 못하게 되면은 다시 감사인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상장 감사인 지정을 한 경우에 감사인 지정 효과가 3년 정도 유효했었는데, 독립성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매년 감사인 지정을 신청을 해야 돼요. 네, 매년. 그러니까 기업 연륜하고 상관없이 초기업도 다 이걸 해야 됩니까? 상장을 하려면 그 사업연도 해야 되는 거죠. 상장하려는 기업만 하면 예, 됩니까? 상장, 예. 그러니까 상장, 상장이 아니면은 미리 할 필요 없는 거죠. 미리 할 필요 없습니까? 네. 상장을 그러면 계획하고 있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감사인 그렇죠. 선임해가지고 예. 준비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정 감사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초기 기업이 어느 정도 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상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지정 감사를 언제 받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을 해서 지정 감사를 받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전 준비 과정 중에 회계 자료를 작성하는 그런 인력을 내재화한다든지,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은 감사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 미리 회계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게 좋겠네요. 그게 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사례로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정감사 준비와 관련해서 또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일단 IFRS도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IFRS,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인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일반 회계 기준과 크게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복합 금융 상품 그리고 수익 인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런 자금 조달이 필요한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RCPS라든지 CBBW 같은 그런 복합 금융 상품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전환상환 우선지 부채 같은 것들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지정감사인 제출용 재무제표 및 주석이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회사에서 재무제표와 주석을 다 작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프라이빗 어카운턴트라고 해서 보통 PA라고 하는데, PA를 선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정감사인을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 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제도도 구축을 해야 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이런 문서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IPO의 필수 요건은 아니고 상장 회사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감사가 중요한 부분이 상장 시점과 연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상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2024년에 지정감사를 받고 그 지정감사가 적정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스케줄링을 해야 되고, 2024년 지정감사 후에 2025년 연내 상장이 안 될 경우에는 2025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O 일정과는 이걸 가장 유념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좀 IPO 시점을 좀 땡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분반기에 지정 감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반기에 지정 감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지정 감사인에게 온기 지정 감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회계 비용이 굉장히 좀 들 수도 있고요.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IFRS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인 IFRS 같은 경우에 그 재무제표 관련돼서 여러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 IPO 준비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형식적 요건, 그 IPO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형식적 요건, 그 요건이 있는데 그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정리했는데 일단 보시면은 자기 자본 및 자본 잠식 여부로 봤는데 이 경우에 RCPS나 뭐 CBBW로 RCPS 같은 경우 특히나 문제인데 RCPS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 주거든요. 우선 주식인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우선 주식을 자본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IFRS에서는 그 RCPS의 발행 요건에 따라서 부채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채에 반영하고 관련된 또 파생금융부채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채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채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을 깎아먹거나 자본 잠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우선주는 부채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좀 아, 위험하네요. 예, 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 관련돼서 부채로 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선주 조건에 따라서 막 다르긴 한데 음. 요건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IPO 사례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그 KIFRS 도입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인데 매출액 그 카카오 모빌리티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례인데 사실 이 경우는 그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지정 감사를 받으면서 이제 회계 매출 인식 기준이 그 어떻게 그 기존에 해왔던 매출 인식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밝혀져서 IPO 시점을 좀 미루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실 그 대행 그 택시 대행이기 때문에 그 택시 그 운송 관련돼서 매출을 전액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수수료만큼만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장을 좀 미루게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사 의견과 관련돼서 또 중요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 뉴스에 나고 했던 것들인데 그 지정 감사를 초도 감사로 그러니까 초도 감사라고 하는 게 그 최초로 감사를 받게 되면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 최초 감사를 받게 되면은 그 적정 의견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기초 재무제표에 들어와 있는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잔액을 확인 못한다라고 해서 의견이 그 한정 의견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정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고 자산과 관련된 그 기초 자산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해서 한정 의견을 받아서 IPO를 못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기업이 지정 감사를 받고 상장을 하려면은 그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그 감사 계약을 맺어서 감사를 받고 진행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마 IPO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기업 운영하시면서 제일 그 관심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세금 문제일 텐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IPO 놔두고는 상장 차익에 대해서 정여세 같은 것들 아까 네.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정여세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 합법적으로 그런 예. 것들 조금 더 강조해 주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장 차익 증여 의제 부분으로 가면은 이게 과거 여기
상장차익 증여의제의 세부 요건을 보면은 그 최대 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5년 이내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세금을 물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할 수 있는 것은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자 요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5년 요건을 이용해서 5년 이후에 증여, 그러니까 그 따져봐가지고 증여나 그 양도를 한 이후에 5년 이후에 상장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그 상장차익 증여의제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이후에 해라.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네요. 사실 그게 IPO라고 하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금이 과도하게 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같이 염두에 두고 같이 고려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약간 그 저기 소액주주하고는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소액주주는 빨리 IPO 시켜서 그렇죠. 내 주식 예. 빨리 팔고 싶다 이럴 예. 텐데 대주주인 경우에는 뭐 상장 차익 부분이 있다면은 증여세 부분이 있다면은 일부러 쭉 그냥 끌어다가 5년 이후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회사를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은 미리 이제 주식의 그런 그 주주 구성을 미리 이제 정해놓고 갈 수 있으니까 이걸 알고 진행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회사 설립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걸 감안을 해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나 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를 돼가지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금 문제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IPO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 상장 준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올 텐데 회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비용 책정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일단은 지정감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그 수의계약보다는 아무래도 지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정감사인들은 그 회계 그 감독원에서 이제 그 감독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감독을 받는 그런 게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그 면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 감사비 피가 일반적인 감사비보다는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RCPS나 뭐 CBBW 이런 경우에는 그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주식 가치 이런 그 평가를 받게 되면은 그 평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그 기업 성장을 그러니까 성장시키면서 자금이 필요해서 그 RCPS를 그 단계별로 여러 번 받는 경우에는 그 여러 번 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각각 다 해야 되거든요. ICPS가 뭐라 그러셨습니까? 전환상환 우선주. 전환상환 우선주. 네, 우선 주식에 대해서 그 공정가치 IFRS 그 일반 한국주택국제회계기준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공정가치라고 해서 그래서 전환상환 우선 주식 같은 것들도 다 공정가치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가치 평가도 전문가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 비용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회계 감사 피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그 지정감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PA 용역에서 이제 감사인 대응 용역을 하게 되면은 그거 관련된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회계 비용이 좀 상장을 준비하게 되면 회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장 비용을 좀 아끼고자 한다면은 좀 그 아끼고자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리하게 아끼게 되면은 굉장히 좀 낭패 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미리 좀 감안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좀 더 회사의 그 상장이 목표라고 하면은 그거를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상장 IPO 들어갈 때 그 뭐 예를 들어 밸류가 1,000억 밸류가 될 수도 있고 5,000억 밸류가 될 수도 있고 1조 밸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밸류에 따라서 이런 상장 비용이 차이가 납니까? 그런 주가라기보다는 회사의 규모나 그리고 물론 회사의 규모가 주가랑 연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나 그 회사에 내재되어 있는 회계 리스크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밸류보다는 그 안에 아까 전에 예. 말씀하신 그런 예.
저기 계산 부분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리스크 뭐, 부분이라든가 리스크라든지 이런 회사의 규모도 이제 회사 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 그 규모가 근데 시가 총액과는 약간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가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몇 명 안 돼도 굉장히 고가가 예. 될 수도 있고. 예. 보통 뭐 이렇게 다 다를 텐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뭐 지금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이제 일을 하시니까 보통 이제 레인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대표들은 알고는 계셔야 될 건데 약 이게 근데 변동폭이 커가지고 예, 그래서 이 뭐, 렌지 몇 천만 원, 몇 억 막 이렇게 됩니까?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예. 이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성장은 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예, 역시 회계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공부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업 디자인을 잘 좀 하셔서 IPO 하시는데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오늘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예,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김병훈 회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4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